안녕하세요. 네, 김충신 세무사입니다. 지난 6월 27일 날 토요일 날 37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있었죠. 관세사 1차 시험 중에 내국 소비세법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내국 소비세법에 출제된 문제처럼 총 40문제 중에요. 부가가치세법이 30문제,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이 5문제, 주세법이 5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어떻습니까? 잘 보셨나요? 뭐 좀 쉽게 시험을 봤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덜어 있지만 전체적인 그 수험생들의 체감도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37자 관세사 1차 시험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시행 예정일보다 한참 좀 연기가 돼서 6월 27일 날 시행이 됐죠. 그래서 관세사 1차 시험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사들이나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이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왜냐하면 공부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1차 시험이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60점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시험 합격자를 너무 많이 뽑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이 1차 합격하고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예로 2차까지, 그죠? 유예 기간 내에 2차까지 합격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건데 1차 시험 합격자를 너무 많이 뽑아 놓으면 2차 시험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 60점이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시험 기간이 길어지니까, 1차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공부량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그 합격생 수를 어느 정도 예전 수준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예상해서 1차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 1차 시험 출제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 문제에서 지문을 길게 하는 방법. 그죠? 지문이 길면은 그만큼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문을 길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계산 문제의 숫자를 좀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1차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의 계산 문제는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됐습니까? 한 문제 더 출제돼서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산 문제 중에서도 구성 내용이 8절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죠. 8절이 겸용사업자에 대한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과 관련된 특례 규정인데, 우리 내국 소비세법 중에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겸용사업자와 관련된 공통매입세 특례 규정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계산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면서 그 8절 겸용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에서 2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한참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기존의 기출 문제는요, 대부분 질문이 이런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으로 물어본 문제가 무려 13문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오지선다 중에 웬만하면 다 옳다고 보고, 그죠? 눈에 걸리는 특별한 거, 그거 옳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체크해서 시험 문제를 쭉쭉쭉쭉 풀어나가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물어볼 때와 옳지 않은 것으로 물어볼 때의 난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 물어보면요, 객관식 5개 문항을, 선택지 문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역시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체감 난이도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요, 이 3가지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계산 문제를 한 문제 더 내면서 8절 겸용사업자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5문제 중에 2문제나 출제했다. 그 다음에 다 질문이 다음 뭐 어떤 내용으로 옳은 것은으로 질문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구성한 문제가 13문제나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 1차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았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1차 시험을 이제 볼 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어렵게만 낼 수도 없고요, 무조건 쉽게만 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변별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0문제를요, 상 난이도 8개, 하 난이도 8개, 나머지 24개는 중 난이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40문제, 40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난이도를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요, 올해 37회는요, 난이도가 상난이도가 한 7개 정도 되고 하난이도가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6개 정도가 한 중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난이도 7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정말 난이도가 좀 높고요, 구석진 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 이거 실무를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출제됐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영세율 첨부 서류죠. 저도 세무사로 실무에서 일하고 있지만 영세율 첨부 서류는요, 사무실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던 실무자들도요, 그 해당 영세율 적용 대상마다 관련된 첨부 서류를 확인하면서 일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실무에서도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1차 시험에서 물어봤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계산 문제 포함해가지고 4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4문제를.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난이도가 좀 상수준의 난이도가 한 6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정도의 문제들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뭐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 뭐 이런 거, 그죠? 과세표준 세율 이런 부분. 그래서 개별소비세는 난이도가 뭐 중하 수준으로 평이하게 그냥 출제가 됐고요. 주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런데 한 문제 정도, 굳이 꼽자면 이제 주정에 대한 세율이죠. 보통 이제 주정에 대한 세율은 리터당 57,000원이죠. 그런데 아주 그 세부적인 부분에 만약에 주정의 그 알코올도분이 95도를 초과하면 1도분 초과할 때마다 세율에 600원을 더해서 계산하죠.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96도, 주정의 알코올분 96도에 대한 세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난이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세법에서는 그 주정에 대한 세율,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또 중하 수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시험을 보면요. 사실 우리 그동안의 내국소비세법은 회계학하고 같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문제 풀 시간을 내국소비세법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늦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내국소비세법을 풀어도 아무리 늦어도 30분 안에는 풀어야 되는 게 우리 내국소비세법의 입장 아닙니까? 그죠?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한 내국소비세법은 아무리 늦게 풀어도 30분 내에 풀어야 된다. 그런데 올해 기출된 문제를 보면요. 30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특례 부분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된 거, 그 다음에 옳은 것은으로 지문을 만든 게 13개, 그죠? 그래서 30분 내에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직 풀 문제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초조하게 어렵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상중하 난이도를 따져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으로 출제된 난이도 7개는 뭐 그거는 다 찍어서 푼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머지 중하 수준의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올해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에서는 한 82.5 정도, 82.5점 정도, 그 정도 획득을 하시는 게 가장 평균적이고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그런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82.5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 맞은 학생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심란해할 필요 없고요. 너무 못 맞았다 그래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 업계에서 실무로 한 15년 정도, 그죠? 실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실무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수험 생활을 거쳤는데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올해 합격한 학생, 또 올해 합격을 못해서 내년에 합격한 학생, 아니면 전년도, 작년에 합격한 학생, 굉장히 그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무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요, 1년 차이는 큰 차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이 실무에서 절대 날아가고 헛된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실무에 들어가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양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적을 생각 이외로 잘 받으신 학생은 2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살려서 정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내국소비세법은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면 일정 정도의 문제를, 정답을,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7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내국소비세법도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요 수준 정도의 난이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사 시험이 더 유명해지고요.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자격증이 점점 좋아질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공부하는 기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세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난이도도 앞으로도 점점 이 수준으로 계속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국 소비세법을 공부할 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80점, 85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가 올해 5개나 출제가 됐어요. 그거 전부 다 포기하면요. 그러면 10점 이상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하면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 계산 문제로 출제된 그 문제 중에 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지, 말 문제가요, 이런 난이도로 출제되는 그런, 그 수준이 계속되면 오히려 계산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쉽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최소한 출제된 거 반 이상 맞을 수 있도록. 계산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나요? 우리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4절의 면세 대상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의 과세표준 쪽에서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 그죠?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그 다음에 간주공급과 관련된 계산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에서 납부세액 계산에서 매입세 공제액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계산하는 문제, 그죠? 그리고 8절 겸용사업자에 대한 공통매입세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10절의 간이가세자로 넘어가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계산 문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에 샘플, 예제가 되는 문제 한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문제가요. 세부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예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올해 특히 더 그 부분이 심화됐죠. 그죠? 그래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선택지에서 5문항의 선택지 중에 3문항은 평이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문항은요, 세부적인 문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다. 그죠? 그러려면요, 그냥 암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형성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우리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이 내국소비세법도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과목입니다. 법 과목이 원래 그렇죠. 내국소비세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 내국소비세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가까이 올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성적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과목 중에 내국소비세법은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 하고 부족한 뭐 회계학이나 아니면 무역영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할애를 한 수험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하루 이틀만 관련된 규정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1차 과목들은요. 특히 내국소비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그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감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 38차 우리 1차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에서는 여러분들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7차 관세사 1차 시험 중에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